정말 시를 통해서 처음 만났는데 나중에 수필 작가라는 거, 수필가라는 걸 알고 수필 작품을 몇 편을 읽다가 푹 빠졌어요. 아까 이혜성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좀 먹는 얘기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실제 만나서 먹어보면요 조금씩 먹어요. 먼저 우리 작가님 네. 기분이 어때요? 이런 걸 처음 해보시죠? 네. 저는 다른 분이 출간기념회 하는 거 봤을 때 정말 부러웠어요. 나는 언제 저 자리를 써보나 그랬는데 이번에 조촐하게나마 이렇게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개인적으로 기쁘고요. 그리고 일단 저를 가장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오셔서 저는 정말 기쁘고 뿌듯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번에 말이 좀 길 것 같으네. 시인이냐 수필가냐 먼저 어떤 게 좋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어떤 걸 불리기를 원하세요? 그거는 제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저를 시인으로 보는 분은 제게 시인이라고 할 거고 저를 수필가로 보시는 분은 제게 수필가라고 하겠죠. 그런데 수필가 시를 넘나들어서 좋은 점은 글의 성격에 따라 각기 다른 그릇에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수필이라는 그릇에 담기도 하고 또는 시라는 그릇에 담기도 하죠. 그렇지만 결론은 하나예요. 시든 수필이든 그것이 독자에게 어떤 울림을 주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니까요. 시집 수요일에 브런치 그리고 수필집 200개 수품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달 정도 간격을 두고 발간이 됐죠? 네. 그래서 아마 용인문학회에서 출판기념회를 안 해줬나 봐요. 하나밖에. 농담이고요. 그래서 2개를 모아서 이렇게 이 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둘 다 문학상 수상 작품집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운이 좋았어요. 올 봄에 시 부문에서 8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시집 출간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시집 출간하는 그 준비 중에 여름에 이제 갑자기 수필이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수필도 이제 지원금을 받는 게 아니라 원고를 넘기면 거기에서 출판을 해주고 이제 저한테 작가한테 책을 이제 몇 권 주는 거였죠. 그렇지만 어쨌든간 그 2권을 잇따라 내게 돼서 운이 좋았고요. 근데 그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내느라고 그 힘든 시간을 견디지 않았을까 싶어요. 만족은 하십니까? 글쎄요, 이제 만족스러운 것도 있지만 또 약간 이 부분 조금 부족한데라는 생각은 드는 게 있지만 그래도 저는 가끔씩 덥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필집을 총 3권 내셨는데 어느 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혹시라도 다 좋겠지만 굉장히 이게 갈등이 되는 질문인데요. 다 어느 것 하나 다 마음이 안 가는 게 없어요. 그런데 참 측은한 수필집도 있고 굉장히 뿌듯한 수필집도 있고 그리고 아픈 수필집도 있어요. 저도 요새 같이 오늘 북토크를 하자고 해서 수필집을 쭉 읽어봤는데 정말 가슴이 따뜻해지고 먹먹해지고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수필이 이런 맛이 있구나. 시하고는 또 다른 그런 맛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어떤 덕분에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보통 만나서 떠들지 말고 작품을 한번 들어보고 여기 아직 안 읽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니까 이분이 수필가 어떤 수필을 쓰고 계신지 한 편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이 다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정을 한 것 같아요. 우리 작가님이 아마 몰랐을 것 같은데 벚꽃 연서 수필 낭송가 송원 선생님 앞으로 모셔서 낭송을 들어보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릴게요. 벚꽃 연서.
어쩔까 낭창거리는 저 봄의 허리 매와 향이 지자 목련이 북으로 고개를 돌려 한 장 한 장 꽃잎을 열어 젖힌다. 봄을 알른 벚나무 몸이 달아 화르르 열꽃을 피운다. 솜을 얹은 듯 촘촘히 매달린 꽃물이 하늘거리는 연분홍 그 몽환적인 가지라니 한 번에 피고 한 번에 지는 벚꽃 모든 송이가 하나의 운명 공동체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같이 하자고 약속을 한 것 같다. 피어라 떨어져라 한꺼번에 피었다가 미련 없이 잎자루를 넣는 것을 보면 꽃잎을 여는 것은 힘들어도 지는 것은 잠깐이다. 마음을 열기는 어려워도 돌아서는 것은 순간인 것처럼 꽃이 진다는 것은 세상이 흔들리는 일이다. 동백의 낙화가 가슴을 무참하게 만드는 것은 피보다 붉은 꽃잎이 시들지도 않은 채 떨어진다는 데 있다. 상대는 이미 변심했는데 동백의 사랑은 여전히 붉다. 생으로 목을 꺾은 절개가 땅으로 떨어진다. 아니다. 목련의 낙하는 처참하다. 하나둘 천천히 피었다가 먼저 핀 차례로 꽃잎을 떨어뜨린다. 화려할수록 생은 짧아서 요절한 미인처럼 애달프다. 땅에 떨어진 꽃잎이 갈색으로 검은색으로 변해간다. 사랑의 끝이 좋지 못하다. 흠모하던 사람의 뒷모습을 보는 것처럼 쓰라리다. 나무에 피는 연, 그윽한 향과 고결한 꽃잎을 사랑한 대가로 비참한 최후를 맞는 것이다. 앵두꽃은 짧다. 당차게 초리까지 피어올린 꽃이 잠깐 사이에 후루룩 떨어진다. 도와주지 않으면 미련 없이 꽃잎을 떨어뜨린다. 아니다 싶으면 바로 끝내고 다시 뒤돌아보지 않는 애인처럼 매몰차다. 바닥에 소복이 쌓인 앵두꽃잎을 들여다보며 빨간 열매가 매달리기를 기다릴 뿐이다. 낙화가 아련한 것 중에 하나가 벚나무다. 이별을 한다면 이처럼 아름다워야 하지 않을까? 아기 손톱만한 꽃잎 5장이 잎자루에 간신히 붙어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벚꽃의 낙화가 아름다운 것은 연한 꽃잎이 흩날리기 때문이다. 시들기도 전에 숨을 놓아버린다. 가녀린 여인이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것처럼 크고 화려한 꽃보다 여리고 작은 꽃이 더 애처롭다. 벚꽃 같은 사랑을 했지만 어쩔 수 없다면 기꺼이 보내겠다는 마음이다. 사랑했으므로 행복했다고 시들지 않는 마음을 흩날린다. 마지막까지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고 싶다고. 그래서 낮장으로 흩날리는 꽃잎 하나하나가 가슴에 점을 찍는다. 연남동 골목은 벚꽃이 지고 있다. 어디선가 만세 하는 소리가 들려서 뒤돌아보니 트레이닝 차림의 청년이 두 팔을 들어올리고 리듬을 타듯 자전거 페달을 밟는다. 바람을 가르기나 할 듯이 벚나무가 늘어선 길에 꽃잎이 날린다. 청년의 머리에 어깨 위에 가볍게 내려앉는 꽃잎들. 청년은 봄이 묻은 음성을 어딘가로 전송하고 있다. 와우, 눈 내린 것 같아. 꽃잎이 날려. 달뜬 목소리가
꽃비 날리는 골목에 울린다. 그리고 잠깐 뜸을 들이다 내뱉는 한마디. 내가 보고 싶어. 자전거 바퀴가 연분홍 회오리를 일으킨다. 그러다 이내 바닥으로 가라앉고 꽃잎이 흩어진 길을 가르며 자전거는 시야에서 멀어진다. 간절한 목소리도 골목 끝 소실점으로 사라진다. 청년이 떨어뜨리고 간 그리움이 골목으로 스며든다. 그 말을 엿들은 번담들도 일제히 팔을 흔든다. 가지를 떠난 연무롱 연소들은 바람을 타고 팔랑거린다. 여기저기로 날리고 흩어진다. 나는 벚꽃 물든 한마디를 남기고 봄날의 골목을 천천히 빠져나온다.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이 앞에 봐서 벚꽃이 쫙 핀 것 같아요. 느낌이. 그죠? 날 날씨도 좋은데. 한편에 시를 듣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매몰차게 돌아서는 애인, 아무튼 이분의 수필 속에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호흡이 길게 있는데, 시인가 수필인가 이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만큼 내용이 아주 묵직한 또 아름다운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수필가인데 어떻게 근데 시를 쓰게 됐는지 먼저 그게 궁금해요. 시를 쓰게 된 건 수필을 잘 쓰기 위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제 스승님이 송강선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지연아, 시를 한번 써봐라 그러시더라고요. 시인은 신이 내리는 직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몹시 어려웠어요. 절망과 환희가 계속 교차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에 빠져들수록 시가 갖는 매력이 보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보이는 세계, 안 보이는 세계가 뚜렷해진 것 같아요. 시적인 거와 수필 경계를 좀 모호하게 만들었던 거는 이분의 시집과 수필집을 교차해서 읽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 느낌이 상호 교류되는 그런 거를 받았어요. 그 귀한 수필집을 내셨으니까 한 편 더 듣고 가려고 그러는데요. 이번에는 저도 요 제목이 앞에 부분에 나온 굉장히 좋은 글로 기억에 남았는데 그것도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 박순 수필 낭송가께서 저녁이 되지 못한 것들은 어디로 숨었을까? 라는 아주 좋은 수필 한번 모셔서 낭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이 되지 못한 것들은 어디로 숨었을까? 비 오는 저녁, 누군가 와서 도시에 어둠을 풀어놓는다. 날이 부수면 더 일찍 서둘러 소리 없이 부서부서 신으로 스며든다. 골목의 단밑으로 가로수 발등으로 건물의 틈새 구tum이 깨진 화분에도 이제 땅거미가 거리로 출근을 하면 사람들은 일터에서 퇴근한다. 학원 건물 편의점에는 남학생 두어셋이 모여 컵라면이나 삼각김밥을 먹으며 떠든다. 편의점 아래에는 주문을 마친 여학생들이 버블티를 들고 건물 안 엘리베이터로 사라진다. 무거운 가방을 메고 비릿한 냄새를 몰아서
학원과 독서실이 허기진 그들을 흡수한다. 밥과 술과 커피를 파는 업소들이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다. 우산을 준비하지 못한 난감한 얼굴 뒤로 상점의 불빛이 환하다. 거리는 빗소리보다 더 바쁜 발걸음 소리가 보도블록을 밟는다. 어딘가로 향하는 빠른 걸음들, 상점으로, 식당으로, 정거장으로, 저녁의 풍경 밖으로 우산들이 바쁘게 흩어진다. 언젠가 벨기에의 작은 도시에서 맞았던 저녁이 생각난다. 안티오크였던가? 크리스마스를 얼마 지나지 않은 계절이었는데 저녁 6시가 되자 거리의 불빛들이 꺼지기 시작했다. 약속이 난 듯 상점들은 문을 닫았다. 낮에는 관광객으로 활기를 띠던 마을이 저녁이면 모두 집으로 가고 텅 비었다. 날은 추워지고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더니 바람만이 기웃거릴 뿐 거리는 한산했다. 유럽의 다른 마을들도 대체로 비슷했다. 해가 지면 집에서 식구들과 얼굴을 맞대고 식사를 하는 것이 그곳 사람들의 휴식이었다. 작은 동네라도 밤이면 더욱 시끌벅적하고 화려하게 변하는 한국의 저녁과 대조소리였다. 퍼즐을 맞추는 아파트에도 하나 둘 불이 켜진다. 불 켜진 집의 불빛이 불 꺼진 집의 어두움을 더 깊어 보이게 한다. 그 문 앞에 아직 도착하지 못한 저녁을 기다리는 누군가가 까치발을 하고 서서 있는 것 같다. 집으로 가지 못한 발걸음들은 어느 곳으로 향하고 있을까? 학원으로, 음식점으로, 간식으로, 혹은 지하철 계단, 대학실 구석진 자리로 가고 있을까? 물에 닿지 못하고 섬으로만 떠도는 배처럼 목표라든가 희망이라든가 혹은 침묵을 위하여 귀가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들은 자신을 닮은 눈빛이 꽃과 밥이 기다리는 집으로 가지 못한다. 소파와 TV 사이에 아무렇게나 다리를 올려놓고 반쯤 눕거나 앉아서 오늘 있었던 얘기들, 조였던 허리 벨트를 풀듯 느슨하게 짓거리는 그런 저녁을 놓친다. 늘 그 자리에 있어서 중요한 줄 모르는 부모나 자녀 혹은 배우자의 존재처럼. 그러다 나이가 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되겠지. 그 많은 저녁을 부재중으로 채워버린 날들에 대하여 돌이키기는 너무 늦은 시간에 돌아갈 집이 없는 지친 발걸음들, 집이 있어도 마음 편히 들어가지 못하는 사정들, 이러저러한 약속으로 거리에서 저녁을 탕진하는 젊은들, 저녁을 잃은 세대, 저녁을 저당 잡힌 직장인들,
저녁을 모르는 학생들, 그들이 집에 들어가 다리를 뻗을 수 있는 그런 저녁을 소망한다. 점을 넣기란 말, 점 것도 아닌 환한 대낮도 아닌 그 어스름한 말은 점으로서 어영부하고 무력이라서 모호하고 불안하다. 그 저녁의 지점에 이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어디에도 낄 수가 없어서 서럽고 쓸쓸해졌다. 주변이 나음자리를 배회하던 윤열이 버릇처럼 슬퍼지는 저녁이라는 말. 그 말을 되씹으면 차마 집으로 가지 못했던 어둑어둑한 저녁들이 떠오르곤 한다. 그러면 나는 서둘러 집으로 들어가 저녁상을 차리고 싶어진다. 비오는 어스름, 집으로 가지 못했던 유년의 나를 부르고 집으로 가지 못한 모든 저녁을 불러다 앉혀놓고 된장찌개에 고등어를 노릇하게 구워 숟가락을 쥐어주고 싶은 것이다. 저녁이 되지 못한 것들은 어디로 숨어 있을까? 우리 수필 낭송가 박순 선생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집으로 가지 못했던 유년의 저녁들을 유년이 나를 부르고 또 집으로 가지 못한 모든 저녁을 불러 앉혀놓고 된장찌개에 고등어를 노릇하게 구워서 숟가락에 얹어주고 싶다. 이 스필집을 일단 처음에 제가 줄을 쳤던 부분인데 이 스필을 낭독을 해주셨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굉장히 느낌이 우리 정서가 좀 이렇게 마저 떨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 작품은 제가 저녁이 되기 되었어도 집으로 가지 못했던 그 기억들을 상기를 하면서 썼던 작품이에요. 저녁이 되어도 가지 못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이렇게 올라오네요. 그런 나를 위로해주고 싶었어요. 어린 나를 불러다 앉혀놓고 고등어살을 발라서 숟가락 위에 올려놔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런 나뿐만이 아니라 저녁이 되어도 가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 가고 싶지만 못했던 그 사람들, 마음 시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도 따뜻한 저녁을 먹이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그 슬픔도 결국엔 다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저녁에 집에 갈 데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네, 집에 가기가 싫었던 저녁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다른 쪽으로 몰아가봤죠. 뱅뱅 도는 거예요. 집으로 가지 못하고 뱅뱅 돌다가 결국에 갈 데가 없으니까 가겠죠. 그랬던 기억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썼는데 그런 제 자신이 전 불쌍했어요. 그래서 그랬던 어린 나, 그랬던 젊은 나를 데리고 와서 어떨지 그러면서 숟가락을 쥐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런 슬픔도 중간에는 다 사라지고 그렇게 문드러지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스피를 다시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읽어보시면 아마 더 다른 글들 속에서도 이렇게 맥락이 이어지는 것들이 몇 편 더 보이는 것 같아서 더 가슴 깊이 와닿던 그런 문장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수필을 아까 그 성찰의 문학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뭐 그런 것이 바로 수필의 또 매력이라고 보이는데요. 우리 최재한 작가가 생각하는 수필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고 수필 파트는 넘어가고 시로 가겠습니다. 예. 맞는 것 같아요. 수필은 성찰의 문학, 통찰의 문학이라고 하죠. 우리 선생님이 전에 그러셨어요. 수필은 통찰의 가시 끝에 낀 기술이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 보면 이것은 수필이 그 사유와 깨달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유가 뒷받침되지 않는 거는 그 넋두리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서 뭘 먹고 어디 갔더니 어디가 멋있더라. 감동적이었더라. 그런 것이 수필이 아니죠. 수필에는 작가만의 사유를 넣어야 하는데요. 근데 사유만 나열하면 수필이, 그러니까 글이 딱딱해지고 교훈적이 되기 쉽죠. 그래서 이제 그 사유와 그런 감성이 적절하게 배합이 되어야지 독자가 읽는 맛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제 수필은 감성적인 면이 많다고 하지만 그 감각적인 문장으로 이렇게 저만의 사유를 말하고 싶은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사유를 말하기 위한 그것도 계산된 수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수필을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잘 지어진 한 채의 집이라고 생각해요. 수필도 이제 구조, 그 친밀한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조, 그 설계도를 바탕으로 언어라는 도구로서 사이의 집을 짓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수필이 북 가는 대로 쓰는 글이 수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수필 작법 특강 시간이 있습니다. 박수 한번 드립니다. 우리 최재한 작가는 그 아르코라고 여러분 문학나눔이라는 그런 프로그램 아시죠? 거기 수필 보면 심사위원을 했어요. 그리고 또 지금도 굉장히 큰데 소문이 안 나서 그렇지 내공이 굉장히 깊은 분이에요. 소문 잘 안 나죠, 그러면 심사위원들. 예, 그냥 뭐 공치사 이렇게 작가 모셔서 하는 말이 아니라 굉장히 좀 훌륭하신 분이다. 여러분 오늘 복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수필